40대가 돼서도 계속 심리적인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의 핵심을 보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지금처럼 되기 전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려고 노력했던 편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구축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멘탈이 강해지는 비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럴 때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를 해요. 네, 반갑습니다. 해독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필요한 지식들 저희가 꽉꽉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김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이현주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멘탈 관리인데요. 누구나 난 유리 멘탈 되고 싶어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멘탈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보자면 내 두 다리로 뚝 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어떤 상황이 오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궁금함은 항상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실 한석준 아나운서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멘탈 강하지 않으면 방송은 못해. 실제로 어떤가요? 오히려 방송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별로 강하지 않다라고 봐요.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하는 말들에 좀 휘둘리고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걸 계속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내가 볼 때 멘탈 갑이더라. 그래도 이 사람은 진짜 멘탈이 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강호동 형님, 천하장사시잖아요. 그렇죠. 세 보여요. 어떤 일이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의 분야에서 세계 1등을 찍어보는 게 참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요새 또 하나 비슷한 사람 생각나는 건 서장훈 씨예요. 둘 다 어떤 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이 에너지 레벨을 아예 다르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내면이 강한 사람이 있고 센 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분들도 보셨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지금처럼 되기 전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려고 노력했던 편이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 잔에 커피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 잔에 커피를 제가 이만큼 마셨는데 얘라는 인간이 자기는 꽉 차 보이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 이쪽이 꽉 차 보이게 기울여야 되고 또 누군가가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 이쪽이 꽉 차 보이게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라는 인간은 계속 누군가가 볼 때마다 그쪽으로 꽉 차 보이게 계속 이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센 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센 척했던 시절에 저는 매우 힘들었어요. 맨날 내가 강해 보이는 부분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실제 내가 그만큼이 아닌데 그렇게 가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정도가 아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된 다음에 그랬더니 세지더라고요. 정말. 나는 센 척했더라는 분들은 또 왜 그런가 하면은요. 상반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기 싫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라는 면이 있고요. 한쪽에는 겁이 나라는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승리에 대한 갈망과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갈망이 강하면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중이 바라보는 멘탈이 강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무너져야 될 텐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고 결국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력과 어떤 야망이라는 거예요. 멘탈이 강하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멘탈이 강해지는 비법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럴 때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를 해요. 보통은 루틴이 잘 안 무너져요. 어떤 사람이 엄청난 일이어서 잠을 다들 못 잘 것 같을 때 그 사람은 잘 자요. 그럼 멘탈이 강하다 그래요. 자는 동안 8시간은 이 고생을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엄청 힘든 일이 있는데 평소처럼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 멘탈 강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멘탈이 강한 이유는요. 아무리 내가 괴로워도 맛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맛있는 거 하는 동안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확 야단 맞고 엄청 고통스러운데 좀 있다가 낄낄대면서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그럼 멘탈 강하다 그러거든요. 반대로 그 사람이 멘탈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유튜브 보면서 낄낄대면서 잊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계속 바뀌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때때로 엄청난 목적의식과 희생정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남들보다 괴로움을 순간순간 빨리빨리 잊어먹어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괴롭더라도 맛있는 거 보면 맛있고 좋은 거 보면 좋고 그렇게 자신의 루틴이 잘 무너지지가 않아요. 특히 그 루틴 중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운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도 내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갈 집이 있고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던 환경에서 벗어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랑 애기들이랑 얘기하면 좋고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게 되면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멘탈이 안 흔들리고 이겨나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멘탈이 안 무너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지키게 되는 것들은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에요. 잠을 잘 수 있어야 되고, 맛있는 거를 계속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워하는 유튜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거를 못하고 이거를 해결해야지 하고 그것들을 전부 멀리하는 순간 우리의 멘탈은 나락으로 빠져버려요. 말하자면 작은 실패에도 일상이 무너지면 사실 멘탈이 약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억지로라도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너무 괴로우면 유튜브도 하다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좀 이따가 보면 다시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와중에 그거를 했다는 거를 죄책감만 안 느끼면 돼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해요. 내 자식이 암으로 지금 아파요. 그래가지고 내가 5년째 병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위에선 얘기해요. 야, 장기전이니까 네 생활을 가져봐. 뭔 생활을 가져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무 이렇게 괴롭다가도요, 갑자기 내가 한번 진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나오는 영상을 나도 모르게 보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을 기뻐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만 안 느끼면 돼요. 오히려 이거는요, 원칙을 세우고 무너지지 않아야 돼, 이 선을 지켜야 돼 하는 게 아니라요,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요, 굳세고 강한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낄낄댔다가 또 울다가 낄낄댔다가 울다가 그러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멘탈이 센 척한다. 그거는 내가 되게 강해 보이고 싶지만 사실 속에는 불안감과 두려움 이런 게 되게 가득한 사람이죠. 근데 진짜 멘탈이 센 사람은 온건해 보여도 사실 이게 기가 세다, 멘탈이 세다, 이게 사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면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전해도 사실 내면 안에 굉장히 자신에 대한 어떤 대담함, 용기, 도전감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멘탈이 센지 아니면은 어쩌면 센 척하는지 그 판가름할 수 있는 요소는 위기와 절망이 올 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가고 있을 때 조직에서도 그럴 때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리더가 있고요. 그렇죠. 진짜 업황이 어려워지고 힘들 때 그때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리더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만 딱 믿고 가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아는 거죠. 그런 멘탈이 강하다고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위기가 있으면은 우리 진짜 다 큰일 났다, 우리 다 끝장났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왜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왜 그러셨어 이렇게 해서 막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이분들은 현재 지금 바닥인 거를 딱 인정을 해요. 얼만큼 어려운 상황인지를 딱 인정하고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해볼 수 있을까, 항상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그런 멘탈이 강하신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도전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말하는 그 회복 탄력성, 내가 주저앉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멘탈이 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절대 이런 건 안 하더라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원장님? 일단 불안하다는 모습 같은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 하면은 거짓말을 잡아내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는 불안을 잡아내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는 몸에 땀이 많이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그런 걸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술 많이 마시고 거짓말 탐지기 하잖아요. 무조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멘탈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며 몸이며 여러 가지에서 불안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타고나는 건가요? 훈련으로 되나요? 그거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우리는 익숙한 상황에 대해서는 멘탈이 점점 강해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요, 우리는 구구단 외울 때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요, 내 멘탈은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구구단을 외웁시다 하면은요, 구구단을 못 외우면은 목이 날아가지 않는 한은 구구단을 외울 때 굉장히 멘탈이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은 계속 그거를 할 때마다 잘 된다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멘탈은 강해지고요. 내가 잘하는 게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서장훈 님이나 강호동 님이 멘탈이 강한 거는 계속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상대를 이겨나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NG가 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게 된 거예요. 그게 경험의 힘이에요. 결국
결국엔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 가능성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면 점점 덜 불안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내가 다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듣고 싶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을 분석하고 인정하지만 너 이놈의 자식 이거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전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일단 멘탈이 강하다. 그래서 너무 본받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남들과 비교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막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데 내가 어떻고 라고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나를 보며 가는 것 같아요. 좋은 거잖아요.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계속 내가 거기서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보다. 그러면 반대로 아나운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누군가가 계속 비교를 해. 내가 볼 땐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계속 비교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척하던 시절엔 그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을까? 쟤는 왜 저렇게 잘하지? 쟤는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서 저는 달라졌냐면 비교를 저랑 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어제랑 저의 오늘을 비교하는 거고 저의 오늘과 저의 내일을 비교하는 거고 이게 계속 해보니까 남들하고 하는 비교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거는 나한테 아예 도움이 안 되고 근데 나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내가 오늘은 이런 걸 해야지 라고 세웠던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그 계획을 했나 안 했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난 내일은 어떤 사람이 돼야지 다음 달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남들을 보는 시선도 훨씬 관대해졌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한 사람이든 뛰어난 사람이든 그 시선 자체가 확 관대해졌어요. 문제는 남들 비교할 게 아니야. 너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를 듣지만 그게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비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멘탈이 강하다, 약하다에 우리가 간주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몇 부분 있는데요. 첫 번째, 멘탈이 강하고자 하면은요, 일단 겁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겁이 없는 사람들은 뭐든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멘탈이 세게 돼요. 두 번째로 멘탈이 세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맞아 라고 생각해야 돼요. 난 굉장히 잘하고 대체적으로 내가 틀리는 법이 없어 라고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멘탈이 세냐 안 세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끝없이 남을 도와줘야 될 때 남들 같으면 지칠 것 같은데 안 지쳐요. 왜냐하게 되면 나는 남을 도와주고 이거를 내가 견뎌낸다는 게 나한테 긍지를 주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남을 해고시켜야 될 때는 멘탈이 완전 무너져요. 왜냐하면 남을 마음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못하겠어요. 언제나 모든 면에서 멘탈이 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멘탈이 강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통일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인내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있을 때 버텨내는 어떤 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야 노력해 그러잖아요. 사실 노력이 가장 커다란 능력이에요. 그럼 노력이라는 가장 커다란 능력은 뭐로 나오냐? 일단 대체적으로 근면해야 돼요. 두 번째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끝을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은 대체적으로 일을 맡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을 끝내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결국 인내력이에요. 그 인내력이 강한 사람들은 겁이 많을 때도 있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하게 되어서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세네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강하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인내력이 강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의외로. 혹시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하는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삶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삶이 만만치 않고 삶엔 참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스텝을 넘어간다. 근데 심지어 이제 그 혼란감이 너무나 크다. 사실 레빈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변화하는데 그 변화는 두 가지의 기둥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환경이고요. 두 번째가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너무나 혼란한 상황에 있고 너무나 불안한 상황에 있고 내가 너무나 지금 혼돈의 상황에 있다. 그럼 사실은 레빈에 따르자면 실제 내 삶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뭐 나의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보고 청소해보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아니 언제 다 치우냐. 근데 그게 내가 방에 있다. 그럼 방에 있는 내 반경의 1m라도 깨끗하게 치워보고 한번 내가 걸레로 닦아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깨끗한 환경을 내 옆에 두는 거, 또 조금은 불안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나를 조금 더 보는 거.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되게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 굉장히 다른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잘 자게 하고 햇빛 보게 하고 이런 걸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엄청난 혼돈이 임했을 때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만 무조건 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질서 있는 세계로 조금 나아가게 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정돈된 세계에 내가 거주하게 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인간도 되게 큰 환경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도전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건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인파워링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왜 한동안 유튜브에서 청소하세요 이런 영상들이 엄청 유행했던 시절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게 학문적인 거였군요. 맞습니다. 학문적인 거고 엄청나게 많은 처방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 주변에 있는 거를 깨끗이 닦고 정갈하게 토대를 쌓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어떤 면에서는 좀 깨끗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면 너무 내가 진흙에 있느라고 지금 내가 막 거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 사실 물이 좀 빠지고 진흙이 좀 지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별들, 원석들, 자원들, 진주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나는 막 집이 좁아서 치워도 안 된다. 지금 너무 뭐가 많다. 그런 분들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집착하지 않고 조금씩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하나의 힐링 요소는 뭐냐면 진짜 그렇게 깨끗해지고 내 공간이 생기고 내가 뭔가 누울 공간이 생기고 뭔가 트이는 공간이 생기면 그 자체에서 굉장히 이거를 해볼 만한 동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청소가 너무 싫다. 그러면 목욕을 깨끗하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아주 정갈되어 있는 그런 카페 같은 걸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소장님 또 이런 거 있겠죠? 일단 저는 제가 멘탈이 만약에 흔들린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냐면 되게 위축되고 무기력하고 혹은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저는 당근을 엄청 많이 저에게 주는 편이에요. 이제 당근과 채찍 들어보셨죠? 그걸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을 해보면 강화와 처벌이라고 불러요. 당근은 강화를 주는 거고 채찍은 처벌을 주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제 옛날에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라는 사람이 말년에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냐면 내가 연구를 해보니 인간의 장기적인 행동 변화에 있어서는 채찍은 효과가 없는 것 같다. 당근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멘탈이 흔들릴 때는 이미 내 안에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피드백 너무 많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또 자꾸 비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나의 자신감이 없어서 내 안에서 나의 장점, 좋은 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 안에 있는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장점들을 계속 발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근을 많이 주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멘탈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이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 일상이 무너져요. 근데 그건 어떤 거라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일상에서 사소한 즐거움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내가 이거 하면 되게 즐겁고 재밌었는데 더 이상 그게 재밌어지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은 거죠. 이렇다면 내가 사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늘려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을 계속 나한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예를 좀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어요. 처음 쓰다 보니까 원고를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이러면서 막 멘탈이 막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깨달았던 게 나한테 사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목표로 삼아보는 거예요. 오늘의 목표 첫 번째, 사소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내가 노트북을 들고 카페에 가서 A4 용지 반 페이지만 써보자. 반 페이지 쓴다고 제가 원고를 다 못 쓰거든요. 근데 목표를 아주 낮춰서 작은 성취라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나 결정하는 거죠. 또 사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라떼를 좋아해서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나는 라떼를 마시면 즐거워. 그걸 하나의 오늘의 목표로 결정하는 거야.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것들을 했을 때 나를 보상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것들을 하면 케이크도 사 먹어야지. 오늘 집에 가서 넷플릭스 2시간 봐야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목표가 되지? 너무 작은 거라서 목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멘탈이 무너져 있을 때는 그 사소한 즐거움이라도 나한테 일부러 주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적용을 해봐야겠다. 왜냐면 저 A4 반 페이지만 쓴다는 게 저는 진짜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게 A4 반 페이지를 써라 그러면 부담이 맞아요. 덜 하거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솔직히 우리가 글 쓰러 가서 시작을 해서 A4 반 페이지 쓰고 그냥 일어나는 경우
경우는 잘 없어요. 거기까지 썼으면 더 쓸 말이 더 생각나고 당연히 더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이제 멘탈 관리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뭐 취준생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사실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불안해만 해요. 놀지도 못해요. 심지어 생산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분들에게 긴장하지 않고 좀 그런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런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나중에 평생 동안 느끼게 될 텐데 그게 언제냐면 주로 발표할 때예요.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취업 면접을 들어간다든지 그 순간이 엄청나게 떨리고 무섭습니다. 근데 긴장이 되는 거를 일부러 긴장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건 저는 오히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긴장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긴장을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말이 빨라져서 말을 더듬는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긴장을 해야 된다는 주의예요. 긴장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흐트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못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표 때는. 그렇다면 발표 때 긴장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긴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 연습을 많이 하고 나면 내가 진짜 긴장될 때도 내가 연습했던 그 시간들에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 해냈는데 내가 지금 긴장되고 무섭고 떨리지만 여기까지 했으니 만약에 20번을 연습했으면 20번 중에 제일 잘한 거만큼은 못해도 3번째 잘한 거 정도만큼은 하겠지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의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연습을 해내는 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럴 때 멘탈을 잡는 비법들이 누구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혹시 본인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건데요. 멘탈이 무너질 땐 첫 번째 내가 화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는 생각해요. 너도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났을 거야. 화를 내는 사람은 나는 화가 나는데 쟤는 괜찮다고 착각해요. 대체적으로 화는 상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야단 맞고 화가 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 맞고 화나 있어. 우리는 동등하게 서로 지금 아파. 그러면 괜찮아요. 또 두 번째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는 굉장히 내가 무서운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경우가 있을 때는 따져봐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데 날 와서 죽일까? 그럼 생각해요. 아니야, 죽이진 않을 거야. 날 와서 때릴까? 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얘가 뒷담화를 까면 사람들이 그 뒷담화 얘기를 믿어줄까? 별로 안 믿어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면은 도대체 내가 왜 무서워하고 있지? 이 사람 때문에? 무서워할 이유가 없잖아 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논리적으로 하는 거. 본능적인 공포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생각해서 극복하는 거네요.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나만의 노하우가 있겠는데 저도 사실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의 이제 결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멘탈이 이 사람하고만 만나면 깨지고 뭔가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굉장히 불안이 일어난다. 그 말은 이 사람과 나 사이가 뭔가 관계 정리가 지금 정확하게 조망이 안 되는 거일 수 있거든요. 나와 이 사람하고는 뒤엉켜서 지금 여러 가지 멘탈이 막 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이걸 불안이라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 사실 불안은 이해되는 만큼 경감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갈등의 역학이 일어나는 방식을 조망해 보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독실님을 만날 때 독실님의 성향을 제가 이해해 보는 거예요. 독실님이 만약에 저한테 뭔가 막 불안을 쩐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막 저는 또 그러면 화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럼 이런 불안이 끼얹이고 있는 그 독실님의 어떤 패턴, 반복되는 패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다르게 살 것 같아도 이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대인관계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되거든요. 그 반복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면 예측이 되죠.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 나오면 거기서 되게 불안을 던지겠구나. 이런 게 예측이 되면 맞아 좀 덜 아프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제 권투 선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권투 선수들은 맞을 때 이렇게 이제 가드를 하고 있지만 맞을 때도 눈을 뜨고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랑 뭐 한 30년, 40년 싸웠다. 사실 우리 어머니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해 대고 또 무슨 상황만 오면 막 다다다다 난리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예측해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잔소리라고 하는 그 상징과 함께 어마어마한 불안을 쏟아내는구나. 이거는 엄마의 이슈지 나의 이슈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어머니가 이제 나한테 와서 무슨 어떤 토대가 있어서 막 뭔가를 또 막 끼얹는다. 그랬을 때 거기서 바로 붙잡아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되면 불안이 나와서 잔소리로 나온다는 게 예측이 되니까 얘를 조금 전화를 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그것에 대해서 그게 나올 기미가 있으면 전화를 좀 끊는다든지 아니면 좀 그런 상황이 바로 벌어질 게 보이시면 지금 전화를 조금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있는 좋은 대화법이 있으면 대화를 좀 다르게 한번 써본다든지 사실은 내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맞았다 하더라도 그게 부모님의 불안일 수 있으니까 엄마의 불안일 수 있으니까 조금은 덜 아플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예측이라도 하는 것이 치유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를요, 나는 흔들리는 멘탈 잡지 못했지만 내 자녀는 강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소장님부터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언어로 말해보자면 자율성을 키워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자율성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아이가 놀 때 공놀이를 하고 놀 수도 있고 책을 놀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에게 선택지를 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 공놀이 할래? 책 읽을래? 아이가 하나를 선택해요. 그러면 그 선택한 거를 부정하지 말고, 뭐 예를 들면 그래도 이거 하자, 회유도 하지 말고, 얘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잘 선택했어 라고 인정해주고, 이 선택한 거의 결과가 나쁘더라도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 내담자분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제가 주로 성인분들 많이 오는데요, 20대, 30대, 40대가 돼서도 계속 심리적인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의 핵심을 보면 이 자율성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선택했을 때에 나쁜 결과가 올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건 항상 나빠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부모가 계속해서 좋은 선택지만을 제공해줬어요. 그런 경우에도 내가 예를 들면 30대가 넘어서도 이직할 때도 고민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전 자율성을 또 어떻게도 비유하냐면, 차를 운전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느냐, 내가 일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라고 내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내가 밟는가, 누가 옆에서 그거 그 방향 아니야 하더라도 내가 가고 그거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가, 이런 것들이 자율성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런 자율성을 잘 키워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인정해준다. 그리고 책임도 지게 한다. 실패 경험도 무조건 하게 해봐야겠네. 그렇죠. 왜냐면 거기서 배워야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워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진짜 100% 동감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율성을 가지면서도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예에서도 막 그걸 잔소리를 하거나 엄마가 다 선택을 해주거나, 심지어 막 상담에 막 성인이신데 네. 부모님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들이 본다면 이게 아이가 기능을 잘 못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구축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좋은 롤모델이 부모님이 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가 구몬을 다 하면 내가 카봇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아빠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새우깡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봐요. 그러면은 아이가 이게 처음에는 하죠. 구몬을 다 하면 이제 나중에 카봇을 보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커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아빠랑 누웠던 그 똑같은 자세에 누워가지고 새우깡 먹으면서 카봇을 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면 강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좋은 모델이 돼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 아이한테 책을 읽게 하는 그런 환경을 좀 제공해주고 싶어요. 나도 뭐 아이를 막 입시까지 하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지식의 근간인 책을 좀 읽게 하는 그런 우리 아이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나부터 7시부터 8시 사이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실에 모두 나와서, 왜냐면 내가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게 아이가 지금 이게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스마트폰으로 뭘 하고 있는 건지 영상을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다 나와서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책을 읽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주고, 아이한테 굳이 와서 읽어라 막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거기 안에서는 독서하는 시간이지만 어떤 면에서 자신이 읽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이틀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롤모델이기 때문에, 아까 새우깡 먹은 아버지를 흉내내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와서 앉습니다. 두 가지 다 사실은 자녀에게라고는 하지만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자녀뿐 아니라 모든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이 말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그만두고 싶지 않은 갈망과 욕망과 그만두면 죽을 것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만둬도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알아요. 그만두면 좋을 줄. 근데 못 그만두는데 어떡해요? 아무리 따뜻하게 얘기하라도 결국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해주는 얘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지만 어떻게든 버티려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물에서 꺼내줘야 돼요. 야, 이것도 되게 쉽지 않네요. 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배워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